네, 쌤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오늘 칸트 예질계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늘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서양 철학을 전공으로 하시고 이제 서양의 철학의 바다를 유영한다라는 그 태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수영스쿨의 원장님이시자 깨봉의 수영스쿨 원장님이시고 또 깨봉의 탁구 코치님이시자 오늘의 그 북토크할 책인 칸트 예질계 강의의 저자이신 이수영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고요. 수영쌤이랑 또 호흡을 맞춰보는 건 처음이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진행 순서는 앞에 이제 얘기를 하고 뒤쪽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거긴 한데 중간중간에 쌤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좀 좋은 질문을 하신 분들께는 수영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단 한 분을 설정해가지고 이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칸트는 처음 읽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수영쌤 특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읽어본 적은 처음인데 칸트라고 하면 이제 서양 철학 하면은 칸트라는 이름이 반드시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었는데 좀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막 정언 명령 이런 말이 있으니까 명령? 막 이러면서 좀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혁명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인식을 확 깨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하게끔 해주는 읽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안에서 이렇게 고양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목이기도 한 이 예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지계가 이 책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상계의 균열을 내면서 이 예지계가 등장한다? 예지계를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현상계가 그러면은 뭔가 이 현상계가 무엇이고 이 현상계에다가 왜 균열을 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수영쌤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네. 이거 너무 질문이 너무 철학적인데. 네. 안 읽은 분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너무 본격적으로 질문 개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철학적으로는 현상계와 이 예지계 제목이 이건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평범한 건데 우리가 아직 칸트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현상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죠. 그러니까 칸트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이 앞에 세계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바깥에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나를 경유하지 않고 보통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있고 저 바깥에 세계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사주명리의 세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세계를 바라볼 때 사주명리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나를 포함한 그 비겁 같은 게 있잖아요. 나를 포함한 세계 전체가 5개 그 목화토금수로 딱 구성이 돼 있잖아요. 내가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그 태도하고 다른 태도가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나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비겁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근데 나는 내가 세계를 경험할 때는 세계를 절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세계를 내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명리의 세계는 뭐냐면 세계를 경험하는 주관이죠. 주관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이에요. 내 주관이 그 세계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 거죠. 근데 나는 나를 하나의 항목으로 절대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세계를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면 그 나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눈인데 내 눈을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내 눈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세계를 경험할 때 어떤 맥목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명리학처럼 이야기를 하면 목화토금수 해서 5개가 세계를 딱 구성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나는 세계를 보는 눈인데 그 눈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세계를 경험할 때 그걸 현상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리학의 세계에서는 현상계와 예지계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예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멀리 힘들게 거쳐가야 될 멀리 도달해야 될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내가 이 세계를 관찰할 때 볼 때 내가 맹목적인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세계에 전부 다 있는 거죠. 각자 다. 그럼 보이는 세계를 현상계로 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순간 나타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지계는 우리 공간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경험하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 명리학을 할 때도 경험하는 주체 아니었냐? 물론 경험하는 주체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경험하는 주체 자체를 사유하지는 않은 거죠. 그거 자체가 문제되지 않은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근대에 들어서면 칸트는 근대 철학이니까 이 현상계하고 예지계가 구별된다는 건 철저히 근대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현상계라고 하면은 예지계 제외하고 따로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의 주관이 세계와 만나는 지점에서만 발생하는 무엇인 거죠. 그렇게 우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좀 어렵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현상계에서 사는 게 인과적인 삶이고 조건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결과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그렇게 쭉 밟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상계 안에서 살면 계속 그런 조건들이 얽매여서 사니까 결국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균열을 내는 게 예지계다. 오. 네. 그 현상계, 참 어렵네. 어려운데. 그 예지계를 근데,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잖아요, 다. 저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들어준 예시들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예지계, 그 현상계에다 균열을 내야지 이제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이라 그래야 되나? 그 국가의 권력에 이렇게, 그대로 따르지 않고, 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는데 네. 중간에 말을 잠깐 끊어서 네. 그러니까 그 전제가 통념이 있는데 우린 자유롭고 싶다.
정말 그러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라떼와 아메리카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가 좋죠. 근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게 너무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유는 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게 많잖아요.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인생을 살 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게 완전히 자유의 순간인데 그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유로운 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비자유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비자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인이 존재하는 거. 주인이 있어서 나에게 명령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유를 재량껏 발휘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 좋아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땐 되게 편한데 없을 땐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자유는 약간 어려운 힘겨운 시련 같은 거다, 칸트한테.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근본적으로는 주인을 필요로 하는 어떤 종족이라는 게 칸트의 기본 명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라서가 아니라 자유가 힘겹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힘겹기도 한데 우리가 이런 공간에 와 있는 이유는 자유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게 내 삶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어떤 순간이 도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공간을 떠나고 싶을 때, 그때가 자유의 순간이죠. 이 공간에 왔는데 또 이 공간에서 규칙대로 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규칙을 어기면 혼나기도 하고, 분명히 규칙을 떠나서 왔는데 이 자유의 공간이 다시 또 복종의 공간이 되어 있고, 이 복종,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바로 다시 자유를 만나는 순간이죠. 그런 자리가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저는 직업이 여기 책에도 썼지만 철학 연구자인데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뭐냐 이런 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칸트의 예지기가 뭐냐 그러면 비유적으로는 공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각자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든, 이번 계엄 사태 때 군인이든, 아니면 교사든, 아니면 성직자든, 칸트의 예로 나오는 성직자, 군인, 그 다음에 일반 조세 납부의 시민이든, 그 어떤 자리에 있든 공부하는 자의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되게 독특한 자리거든요. 공부하는 하는 자의 자리에 선다는 게 되게 독특한 것이에요. 그걸 위상학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공부하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어야 된다가 칸트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있는데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어떤 주어진 명령이 있으면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없냐면 그에게는 요 예지계적인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그가 내가 이 명령을 꼭 따라야 되는가? 라고 회의를 하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분리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책 표현을 하면 균열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균열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공부의 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공부는 어떤 거냐면, 공부는 제가 이 책을 쓸 때, 공부를 하고 책을 쓸 때는 이게 저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자의 비판 속에 놓이기를 원하는 거죠. 제 논의가.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적으로 타자, 즉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비판 속에 나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공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안에 수많은 공동체들을 끌고 와야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칸트의 표현 중에 되게 멋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혹은 우리가 진리를 탐구할 때 진리의 정확성이 뭐냐, 진리의 정확성이. 그러면 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거냐, 그게 아니라고 칸트는 이야기해요. 그럼 그게 독특한데,
뭐냐면 진리의 정확도는 공동체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개방할 수 있냐. 그것이 진정한 진리 어떤 정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지만, 혹은 내가 이 자리에서 군인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의 시민이지만 이 자리에 나를 보편성으로 개방할 때, 그게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이제 전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인 거죠, 이제. 공부를 하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만 이미 이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내가 단지 여기 와서 주방에서 단지 일을 하고 기계처럼 일을 하는 그것에 내가 종속되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 서문에 썼듯이 이 지상에 있는데 이 지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리고 아무도 아닌 자, 노바디 같은 거죠.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노바디가 된 자야가 되어야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쉽게 비유를 하면 그런 거죠. 자유를 실현한다는 건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미 벗어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그런 다툼들이 늘 생기는 거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야 되고, 그게 없이 너무 잘 돌아가면 이상한 거죠. 이게. 그래서 다툼은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고 자유와 종속의 다툼인 거죠, 사실은.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